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50원 상승해서 16,9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3%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상승으로 시작을 하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16,9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오늘도 크게 의미 없었고요. 거래량 자체는 일별 거래량은 어제보다 320만 주로 한 200만 주 가량 감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3일 연속 또 상승을 성공하면서 그동안 이제 크게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조정에 대해서 꾸준히 좀 반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지금 최근 4일, 6일 정도, 한 10일 정도는 계속 크게 거래량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한다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한번 실어줘야 되는 때가 왔는데 그때에 주가가 이제 상방으로 향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그 포인트 21선이 61선을 돌파하면서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그 시점을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내일 이제 이 17,400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러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지지 라인을 만들었던 그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고 한번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N자로 치고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이 서서히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평균적인 위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들이 모두 골고루 좀 잘 모여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17,000원 정도 2만원 초반 정도에서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한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렴 구간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그런 힘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번 피크를 치고 나서는 크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까지 한번 거래량이 실릴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12월 달 넘어가야 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크게 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이제 갈 때까지 내려가 봤고, 거기서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반등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은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지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대를 좀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를 이루는 그 시점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텐데 이전처럼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형태로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이제 호재 소식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과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한 반등 흐름을 이어서 계속 올라갈 것인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월봉 모두 좀 반등을 진행했고요. 자, 조만간 이제 17,000원대를 좀 회복하러 갈 것인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22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만 1,000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지금 이제 매수로 좀 포지션을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크게 매수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17,000주, 보험 매수, 투신도 36,000주 매수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매도하던 그 투신도 지금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4일 연속 1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17만 2천 주를 매수를 했고요. 옵션 만기일 이후로 지금 매수 포지션으로 확실히 다시 한번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0월 말, 11월 초에 좀 많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지분을 계속 다시 매수를 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공시되었던 그 지분은 한 5.5%가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5.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흐름 괜찮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지금 양매수가 지금 3일 정도 들어왔고요. 네, 이대로 가준다면 네, 나쁘지 않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붙어준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오늘자로 네, 오늘은 또 감소를 했습니다. 1478만 주, 어제보다 한 30만 주 정도 감소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1500만 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크게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틀 연속 감소를 했는데 추후에도 계속 감소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 공매도 거래량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일 공매도 거래량도 줄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의미 있게 지금 공매도 거래가 많이 줄었다,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1만 8천 주 정도, 네, 평소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량이 줄었고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수 있는 명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월 9일에 코스피 200에 대한 그 비율이 변동이 생기는데 거기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유동 비율이 10%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가 해당되는 금액이 약 3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최근도 아니죠. 네. 오래 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공매도 거래를 확인해 보았을 때는 뭔가 이런 매수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신주가 발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공매도 잔고가 좀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초중순까지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200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후에 네, 지금은 뭐 300억이 매수가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추후에도 좀 비중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수급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뭐 최근에 뭐 크게 매도 체결 상환이 뭐 크게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체결이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뭐 최근에 좀 늘었지만 오늘도 체결이 좀 더 많았죠. 근데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3,100만 주, 3,160만 주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지금 뭐 1,500만 주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수량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코스피 200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그 시점에 감소를 하는지 네,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정 물량은 36,000주. 오늘 당일 물량은 거의 유사했죠. 31,000주로 뭐 4일 연속 네, 매수가 들어왔지만 네, 크게 오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57%, 그래서 11점 중반대 이렇게 좀 계속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샀다가 팔았다가 계속 11%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크게 수급적인 측면은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매도를 하던 그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좀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했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차트를 좀 보았고요.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코스피 0.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8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좀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도 한 9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21선 근처에서 좀 반등을 하였고요.
이전에는 21선 근처에서 바로 이제 갭으로 좀 떨어뜨리면서 지수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21선 근처에서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선과 121선이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만큼 드디어 이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모이는 시점. 그러니까 주가가 오랫동안 이 지수에서 유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는 2400포인트라는 것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고 그만큼 지지 라인으로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분명히 2100, 2200 이런 구간도 있지만 사실상 이 구간은 좀 패닉셀로 인해서 내려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매도 구간이라고 본다면 평균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지금 코스피가 이때가 언제죠? 6월이죠. 6월 정도에서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400포인트라는 것은 꽤나 이제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저점 라인은 230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상 올라간다면 오랫동안 머물렀던 요 정도 2600, 27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일단은 계단식으로 내려가던 그런 흐름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데이터들을 좀 보았을 때는 이 고점까지 반등을 하더라도 바로 하진 못합니다. 오랫동안 그 고점을 넘지 못하는데 그 구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좀 지켜봐야 되고요. 사실상 이제 이때는 좀 특이했죠. 코로나가 터지고 쭉 주가가 떨어졌다가 금리 인하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유동성 자금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점을 한번 찍고 돌아오는 그 시점에 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시점이 다시 한번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증시가 뭐 3,000포인트, 2,800포인트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는 일은 크게 없을 거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텐데 그 지점이 어디인지는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좀만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다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인 투자자의 그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그런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21선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지수 모두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때도 갭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1선을 지지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점점 이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만나는 그 시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전과는 그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환율도 안정을 하고 있죠. 네, 급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잡았고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3,000, 1,300 중반대 정도, 네, 요 정도가 이제 적정한 환율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뭔가 또 이제 국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환율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간에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네, 점점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환율이 횡보하던 그 밴드로 진입을 언젠가는 할 거고요. 그 시점에는 이미 주가는 꽤나 이제 반등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기회를 좀 잡아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을 계속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매일매일 환율과 증시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시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증시에 대한 흐름만 따라가면 잘 따라가면 이 투자에 대해서는 반은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지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뭐, 네, 유럽 증시 지금 뭐 보합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보합 수준입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 증시 좀 하락하면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오늘은 선물 지수 뭐 크게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뭐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선물 지수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도 네, 3.76%.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겪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3.7%대 근처에서 지금 유지를 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4%대 안에서 이제 놀고 있고요. 확실히 이런 여러 지수들이 지표들이 좀 주가에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지수는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큰 소식은 없고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관련해서 3차 원전 수출 전략 추진 위저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폴란드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국가들의 그런 원전 수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각 기업들과 공기업들, 사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해서 좀 논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국을 만들어서 각 국에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지 파견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점점 그런 수출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13년 만에 원자력 발전 노형 수출 전기를 마련한 폴란드 그리고 이집트 원전 기자재 수출에 이어서 체코와 루마니아 추가 원전 수출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죠. 사실상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좀 유리합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또 유리한 상황이고요. 체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 좀 이제 긴밀하게 우리나라의 그런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그 한수원과 또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번에는 바라카 원전까지 가서 또 시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체코가 우리나라 원전에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 계약자 선정이 사실 2024년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 중반 정도는 되어야지 좀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인 만큼 아직까지는 체코 원전에 대해서 다루기는 뭐 조금 이르지 않을까. 하지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형 원전과 SMR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SMR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 관련이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루마니아 원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고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SMR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폴란드의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발주 6기 그것도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동유럽 쪽에 정치적인 관점도 있지만 그런 SMR 관련해서도 좀 연계하는 그런 계약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도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 발주가 추후에 그 주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재, 2차 측 시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국가에 어떤 기업에 또 발주가 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2차 시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집트 원전에서만 1조 6천억을 한수원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차 시공도 상당히 큰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전을 통짜로 이제 우리나라가 다 수주를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최근 신흥 원전국들이 1, 2차 분리 발주, 노후 원전 개보수, 그 다음에 원전 안전 설비 설치 등 원전 기자재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통짜 수주도 있고, 뭐 노후 원전 이 보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 설비에 대한 설치, 뭐 지진 자동 설비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제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 10기 수출이 아니더라도 부분 수주를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큰 규모가 될 거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국가만 해도 10개국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국의 신규 원전 시장이죠. 그래서 영국의 그 에너지 장관이었나요? 그분이 지난 8월 정도에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원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영국이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그 검토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신규 원전 8기를 짓는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국가의 비중 25%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이제 신규 원전 건설 협력이라든지 제3국 공동 진출이라든지 그런 SMR 등에서 양국 기업이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원전 세일즈 장점이 이제 수출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일부 이전과 그런 원전 유지 보수를 위한 그런 기술을 내재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도 그 원전을 이제 구매한 국가들이 원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아주 좋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시장 진출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큰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 소식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그 재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산 밥켓의 그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죠. 여기에 최대 주주에 대한 비율 조정이 좀 있어서 한번 보았는데요. 실제 이제 보유 비율은 51.05%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고자인데요. 동일합니다. 최대 주주. 그래서 두산 밥켓의 지분 51%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 계약 체결이라든지 그런 주식 등의 수 비율이 이전에는 49.53에서 45.78%로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계약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주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계약 상대방은 한국산업은행과 뭐 두 개사, 한국산업은행, 뭐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신영증권의 11개사, 그 다음에 한국증권, 뭐 신한금융투자, 한국산업은행, 뭐 이렇게 한국산업은행이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주식 담보 제공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두산 밥켓에 대한 그런 주식을 담보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4,500만 주가 지금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1월 16일에도 주식 담보 제공을 하면서 그 계약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직전 보고서 대비해서 이번에 이 주식 수가 담보를 제공한 주식 수가 줄어들었죠. 4,900만 주에서 4,500만 주로 줄어든 이유는 두산 밥켓에 대한 한 주당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거의 4만 원 가까이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그 담보 금액에 대한 주식 수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목표하는 담보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한 주당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담보 제공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4,500만 주로 담보 제공이 총 주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대부분의 그 두산밥켓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렇게 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보 제공한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배당 수익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산 바켓에 대한 든든한 그런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에 대한 지분 가치가 올라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담보를 제공을 하면서 얼마나 이제 주식을
얼마나 대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8번까지, 그죠? 주요 계약은 8번까지 있고요. 채무자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부분이고 7번 계약만 두산 메카텍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져보면은 요거는 이제 달러고요. 달러기 때문에 3억 달러면 최근에 이제 환율로 계산했을 때 한 4,100억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4,100억, 5,500억, 뭐 1,000억, 5,550억이죠. 그 다음에 6,000억, 그 다음에 80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2,500억까지 빌린 상황입니다. 이자율을 보았을 때는 한 4% 정도, 많으면 이제 5% 가까이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 11월 달에 빌린 금액은 6.7%입니다. 아무래도 이자율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상당히 좀 높게 잡힌 것 같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총 금액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 총 대출 금액이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의 이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 한 600억 정도가 이자 금액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 금액이 좀 상당하기도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무제표를 좀 본다면 좀 거기에 대한 뭐 불식도 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제 두산 버켓에 대한 지분이 좀 이용이 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분기보고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요하게 좀 보았던 것이 현금 자산이죠. 지금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도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그냥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별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룹 자회사를 여러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 자회사까지 다 포함한 것이 연결 분기 보고서라 보시면 되고 연결 재무제표죠. 두산에너빌리티 하나만 이제 재무제표만 그죠? 개별만 보는 것은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이제 60기가 이번 올해고요. 2022년이고 3분기 말을 보았을 때는 4,584억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금 확보를 상당히 이제 많이 해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59기 말에는 4,236억 정도로 뭐 이 정도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현금성 자산이 이제 2천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콕이라든지 뭐 두산 메카텍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매각을 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해둔 것 같고요.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많다라는 것은 당장 이제 유동성을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동자산 전체를 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이제 빠르게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동 부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유동 부채는 이제 1년 내에 만기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입 채무, 뭐 단기 차입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동 부채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7조 수준에서 한 6조 수준까지 좀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많이 줄었던 것은 단기 차입금 3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으로 많이 줄었죠. 그래도 1조 4천억이면 아직까지도 이제 단기 차입금이 많은 상태이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뭐 유동 비율이라고 하죠. 유동 부채 대비해서 유동 자산에 대한 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이전보다 상당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 네. 그래서 유동 비율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은 부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는 지금 당장 뭔가 현금성 자산 마련을 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급하게 뭐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한다든지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지금 초과 청구 공사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유동 부채 중에서도 좀 많이 늘어난 그 공사가 있죠. 이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초과 청구 공사가 한 5천억 정도, 5,200억 정도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 청구 공사라는 것은 여러분들께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공사에 대한
진행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정률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사우디에 대한 주단조 공장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행률이 20%라고 한다면 그 전체 공사 비용의 20% 정도를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청구 금액이 이 예상보다 이제 많았을 경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 공정 진행률이 이제 이 두산 에너빌티가 미리 받았던 거에 대비해서 좀 낮다면 예상은 이제 20%였는데 10% 정도라면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부채로 좀 잡히는 것이 초과 청구 공사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건설사들의 초과 청구 공사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선급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선급금을 먼저 받고 공사 대금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사로부터 미리 대금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 청구 공사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 청구 공사에 대한 이 부채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괜찮은 부채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티가 갑자기 작년 대비해서 초과 청구 공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그 대형 발주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로부터 선급금을 미리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5,200억 정도가 선급금으로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사를 진행할 만큼의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런 이제 부채 같은 거, 뭐 사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장기 차입금이 이전보다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 5천억 정도. 그래서 단기 차입금보다 이제 장기 차입금으로 부채를 늘리면서 그런 유동성 확보를 꽤나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채도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로 좀 늘리면서 앞으로 추후에 이 기업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장기 차입금을 서서히 이제 상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산 자체도 이제 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그런 유상증자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고 이제 부채 비율을 좀 본다면 뭐 자본 금액, 자본 총계와 이제 부채 총계를 이제 비율로 나눈 것이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 한 103%, 108% 정도가 나올 텐데요. 이제는 많이 지금 감소한 상황이죠. 그리고 선급금을 포함해서 아까 그 유동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선급금을 생각을 한다면 부채는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100% 초반대라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재무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사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재무도 좀 분석을 해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라보았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사업 방향도 확실하게 지금 정해져 있고, 사업에 대한 확장성도 확실하고요.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그런 분야에서 좀 좋은 기업들과 해외의 그런 기업들과 MOU 체결도 심심치 않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확장성, 뭐 기술력 이런 거에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문제였던 이제 그런 재무까지도 지금 좀 개선이 되는 방향이 보이다 보니 주가는 당연히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제 반등을 어렵게 시작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이전 패턴을 본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보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마지막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현금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점으로 본다면 딱 요 시점 정도, 그죠? 요 때가 아닌가요? 요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요때죠. 네, 요때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작년 말 정도네요.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되었고, 그 시점 동안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현금성 확보가 되었죠. 그래서 자회사도 두 개나 이제 매각을 하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하고,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네, 그런 금액들도 확보를 좀 하고 그러죠. 그리고 1W, 2WR도 네,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현금성 확보도 지금 4,700억이었죠 아까 그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어느덧 벌써 이제 연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올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지 산타레를 통해서 좀 이번에는 좀 다른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